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입니다. 평범한 해변 도시 오랑에서 죽은 쥐들이 발견되면서 시작되는 이 소설은 출간 당시 큰 성공을 거두며 알베르 까뮈의 대표적 장편 소설로 자리 잡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예언한 작품으로 주목받으며 다시금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떠올랐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닥쳐오는 재앙에 반응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담고 있는 페스트가 이번에 현대지성 클래스로 새롭게 출간되었는데요. 현대지성 클래스에서 펴낸 페스트는 유기양 교수의 섬세하고 정확한 번역과 작품에 어울리는 명화도 함께 책 속에 수록되어 있어 독자들이 이 소설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페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대기의 주제를 이루는 기이한 사건들은 1945년 오랑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사건들은 다소 이례적이라서 거기서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들이었다. 언뜻 보기에도 오랑은 평범한 도시로 알제리 해안에 있는 프랑스 도청 소재지에 지나지 않는다. 솔직히 이 도시가 보기에 흉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겉모습은 평온해서 이 도시가 세계 각지의 수많은 상업 도시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차리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비둘기와 나무와 공원이 없어서 새들의 날개짓 소리도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도시. 한마디로 무색무취한 이 중성적인 장소를 어떻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계절의 변화조차 하늘을 통해서만 읽힌다. 즉 사람들은 공기의 질감을 통해 또는 꽃 파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가져오는 꽃바구니를 통해 비로소 봄의 도래를 깨닫는다. 요컨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이 바로 봄이다. 여름에는 태양이 그렇지 않아도 바싹 마른 집에 불을 지를 듯 이글거리고 벽을 희뿌연 재로 뒤덮는다. 그러니 사람들은 덫창을 내리고 어둠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가을에는 반대로 흙탕물이 홍수를 이룬다. 맑은 날은 겨울에만 찾아온다. 한 도시를 파악하는 편리한 방법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죽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기후의 영향일까? 우리의 소도시에서는 열정적인 듯 하면서도 무덤덤한 분위기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여기서는 사람들이 권태에 젖어 있으면서도 관례를 따르려고 애쓴다. 시민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다. 그들은 특히 장사에 관심이 많고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무엇보다 사업에 몰두한다. 물론 단순한 즐거움도 마다하지 않기에 여자, 영화, 해수욕을 좋아한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그들은 이런 즐거움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미루고 주중에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한다. 저녁에 사무실을 나서면 일정한 시간에 카페에서 모이거나 늘 같은 대로에서 산책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발코니에 자리를 잡는다.
젊은이들의 욕망은 격렬하고 짧은 데 비해 나이 든 사람들의 취미는 공 굴리기, 친한 사람들과의 회식, 판돈이 큰 카드놀이 같은 것에 한정된다. 우리 도시의 시민들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결국 현대인 모두가 그렇지 않느냐고 누군가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확실히 오늘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카드놀이나 잡담으로 허비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것도 없다. 그러나 무엇인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드는 도시나 고장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감이 든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랑은 분명히 아무런 예감이 들지 않는 도시, 말하자면 완전히 현대적인 도시다. 그러므로 이 도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이른바 성행위를 통해 빠르게 서로를 탕진해 버리든가 아니면 둘만의 기나긴 습관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두 극단 사이에서 중간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 또한 오랑만의 고유한 현상은 아니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오랑에서는 사람들이 시간도 없고 생각도 깊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 도시에 좀 더 독특한 게 있다면 그것은 죽을 때 맞닥뜨리는 어려움이다. 어쩌면 어려움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불편함이라고 해야 정확할 듯하다. 아프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만 병든 당신을 도와주고 병자들을 안심시키는 도시와 고장이 있다. 병자는 부드러움을 필요로 하며 무엇인가에 기대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오랑에서는 거친 기후, 사업의 중요성, 척박한 환경, 순식간에 사라지는 황혼, 쾌락의 향유 등 모든 것이 건강한 몸을 요구한다. 여기서 병자는 몹시 외롭다. 모두가 전화기를 들거나 카페에 앉아서 어음이니 선화증권이니 할인이니 하면서 사업에 몰두할 때 열기로 탁탁 소리를 내는 벽 뒤에서 덫에 걸린 듯 홀로 죽어가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메마른 고장에서 죽음이 그렇게 들이닥칠 때 그 죽음이 아무리 현대적이라 할지라도 거기엔 무엇인가 불편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상의 몇 가지 지적만으로도 오랑이 어떤 도시인지 대강 짐작했을 줄로 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 과장해서는 안 된다. 강조해야 할 것은 이 도시의 삶의 평범한 양상이다. 사람이란 일단 습관을 들이면 하루하루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다. 우리 도시가 습관을 조장하는 이상 만사가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 도시의 삶이란 그리 흥미진진하지 않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적어도 무질서와 혼란을 겪지는 않는다. 솔직하고 친절하고 활동적인 우리 주민은 여행자들로부터 늘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아름다운 풍경도 식물도 영혼도 없으나 이 도시에서 지내다 보면 마음이 푸근해져서 마침내 잠들어 버린다. 그러나 햇빛이 눈부신 언덕들과 그림처럼 선명한 만에 둘러싸인 채 헐벗은 고원 한가운데 서 있는 이 도시가 비할 데 없는 경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이는 게 옳으리라. 다만 이 도시가 만을 등지고 건설되었기에 바다가 보이지 않으며
바다를 보려면 굳이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게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정도로 설명했으면 그의 봄에 일어난 말썽거리들, 즉 우리가 여기서 연대기를 기록하고자 하는 일련의 중대한 사건들을 예고하는 첫 신호였던 말썽거리들을 시민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런 사실들은 어떤 이들에게는 당연하게 보일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터무니없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연대기 서술자가 이런 모순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일이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연대기가 진실이라고 증언할 수많은 증인이 존재함을 알고 있으므로 그는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게다가 때가 되면 그가 누구인지 밝혀지겠지만 만일 우연히 그로 하여금 이런저런 증언을 수집하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만일 운명이 그로 하여금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휩쓸리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연대기의 서술자는 이런 시도를 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리라. 그가 역사가의 역할을 떠맡게 된 데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 역사가란 아마추어라 할지라도 자료를 확보하기 마련이다. 당연히 이 이야기의 서술자도 자료를 확보했다. 우선 자신의 증언이 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했는데 자신의 역할 덕분에 이 연대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속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의 수중에 들어온 기록들이 있다. 필요한 경우 그는 그 자료들을 마음껏 활용할 생각이다. 또 다른 생각으로는 그러나 배경 설명과 서로는 이 정도로 그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자. 처음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은 다음과 같다.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류에는 진료실을 나서다가 층계참 한가운데서 죽은 쥐 한 마리를 봤다. 그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발로 쥐를 옆으로 밀어놓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나 거리로 나서자 쥐가 나올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발길을 돌려 문지기에게 알려주러 갔다. 미셸 영감의 반응을 보고서는 쥐를 발견한 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다. 죽은 쥐의 존재가 그에게는 단지 희한한 일에 불과했지만 문지기에게는 그야말로 추문이 되는 일이었다. 문지기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 건물에는 쥐가 없다는 것이었다. 2층 층계참에 쥐 한 마리가 있다고 아마도 죽은 것 같다고 말해줘도 소용없었다. 미셸 영감의 확신은 완전했다. 건물엔 쥐가 없었다. 그러니 만일 쥐가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밖에서 가져온 게 틀림없었다. 간단히 말해 누군가의 장난이라는 것이다. 그날 저녁 베르나르 류에가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건물 복도에 서서 열쇠를 찾고 있을 때 어두침침한 복도 안쪽에서 털이 젖은 커다란 쥐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나 비틀거리는 것을 봤다. 쥐는 발걸음을 멈추고 균형을 잡는 듯 하더니 의사를 향해 달려왔고 다시 발걸음을 멈추고는 조그맣게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반쯤 열린 주둥이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의사는 잠시 쥐를 바라보다가 집으로 올라갔다. 그가 생각한 것은 쥐가 아니었다. 쥐의 피가 그의 걱정거리를 상기시켰다. 1년 전부터 앓고 있는 그의 아내가 이튿날 산속 요양원으로 떠날 참이었다.
그가 권한 대로 그녀는 여행의 피로에 대비하기 위해 침실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의사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램프의 불빛을 받으며 그를 향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다. 30살이라는 나이와 병색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은 리웨에게 언제나 청춘의 얼굴이었다. 아마도 나머지 요소를 압도하는 미소 덕분인 듯했다. 가능하면 잠을 자도 11시에 간병인이 올 거야. 12시 기차를 탈 수 있도록 내가 데려다 줄게. 그는 약간 땀이 난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가 방문을 나설 때까지 아내가 미소를 지었다. 이튿날 4월 17일 8시 문지기는 지나가는 의사를 붙들고 못된 장난꾼들이 죽은 쥐 3마리를 복도 한가운데 갖다 놨다고 투덜거렸다. 쥐들이 피투성인 걸 보면 덫으로 잡은 게 틀림없다고 했다. 범인들이 낄낄거리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기대하며 문지기는 손으로 쥐의 다리를 쥔 채 잠시 문턱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못된 놈들, 내가 꼭 잡고 말 거야. 미셸 영감이 말했다. 미심쩍은 생각이 든 류에는 자기 환자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변두리 지역부터 회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로 먼지가 자욱한 동네의 고등길을 따라가니 여전히 길가에 놓여있는 쓰레기통들이 보였다. 지금보다 훨씬 더 늦은 시각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기 때문이다. 의사가 지나가는 길에서만 해도 채소 쓰레기와 더러운 걸레 위에 던져진 쥐가 연화문 마리에 이르렀다. 첫 번째 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침실 겸 식당으로 쓰이는 그 방은 거리의 면에 있었다. 표정이 굳어있고 얼굴에 주름살이 많은 그 환자는 늙은 스페인 사람이었다. 환자 앞 이불 위에는 완두콩이 가득 담긴 냄비 2개가 놓여 있었다. 의사가 들어가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침대에 앉아있던 환자는 오랜 천식으로 거칠어진 숨결을 진정시키느라 몸을 뒤로 젖혔다. 그의 아내가 세숫대야를 가져왔다. 그런데 선생님, 주사를 맞으며 그가 말했다. 그놈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봤습니까? 맞아요. 그의 아내도 말했다. 옆집에서도 3마리나 주워서 버렸답니다. 노인이 두 손을 비볐다. 그놈들이 쏟아져 나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요. 아마도 배가 고픈 모양이요. 디어 류에는 온 동네가 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했다. 회진을 끝낸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선생님에게 전보가 와서 위층에 올려두었습니다. 미셸 영감이 말했다. 의사가 쥐를 또 봤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아, 천만에요. 제가 눈을 부릅뜬 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못된 놈들이 감히 갖다 놓지 못하죠. 전보는 이튿날 그의 어머니가 도착한다는 내용이었다. 며느리가 집을 비우는 동안 아들의 집안일을 대신 해주러 오는 것이었다. 의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간병인이 벌써 와 있었다. 류에는 아내가 정장 차림으로 화장까지 한 채 서 있는 것을 봤다. 좋은데? 그가 말했다. 아주 좋아. 잠시 후 역에 도착한 그는 아내를 침대 칸으로 데려가서 앉혔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우리 형편으론 너무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 이렇게 해야 해. 그 쥐 이야기는 도대체 뭐죠? 모르겠어. 이상하긴 하지만 금세 사라지겠지. 그런 다음 그는 미안하다고 잘 보살펴야 했는데
너무 소홀했다고 아내에게 빠르게 말했다. 그녀는 그만하라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이 돌아오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그때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새롭게 시작해요. 잠시 후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봤다. 플랫폼에 선 사람들이 발걸음을 서두르다가 서로 부딪히곤 했다. 기관차가 증기를 내뿜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고 아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울지 마.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눈물이 고인 두 눈에 경련이 있는 듯한 미소가 되살아났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이제 가보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는 그녀를 껴안았다. 플랫폼으로 내려왔을 때 차창 너머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녀의 미소밖에 없었다. 몸 조심해.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에겐 들리지 않았다. 역의 출구 근처 플랫폼에서 리웨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은 예심 판사 오통 씨와 마주쳤다. 의사는 여행을 떠나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키가 크고 머리칼이 검은 오통 씨는 반은 옛 사교계 인물을 닮았고 반은 장의사 일꾼을 닮았는데 친근하면서도 짧게 대답했다. 시댁에 인사차 다녀오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관차가 기적을 울렸다. 쥐들이 예심 판사가 말했다. 리웨는 기차 쪽으로 몸을 돌렸다가 다시 출구를 향했다. 네, 별일 아닙니다. 그때 영무원이 죽은 쥐가 가득 든 상자를 겨드랑이에 낀 채 지나가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날 오후 진찰을 시작할 무렵 이미 아침에도 한 차례 다녀갔었다는 젊은 신문 기자가 리웨를 찾아왔다. 이름은 레몽 랑베르였다. 키가 작고 어깨가 단단하고 표정이 단호하고 눈이 맑고 영리해 보이는 랑베르는 스포츠맨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듯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파리의 큰 신문사에서 일하는 그는 아랍인들의 생활 조건을 취재하고 있어서 그들의 보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다. 리웨는 보건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는 신문 기자가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물론입니다. 기자가 대답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철저하게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는 못한다고 말씀드려야겠죠. 그런데 그 고발에 충분한 근거가 있을까요? 부드러운 어조로 리웨는 그런 식의 고발이란 대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질문함으로써 랑베르가 거리낌 없이 증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 철저한 증언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재를 도와드리기 힘들겠습니다. 수행 쥐스트식의 발언이군요. 기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리웨는 수행 쥐스트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사는 세계에 지쳤지만 인간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있으며 불의와의 타협을 거부하려고 결심한 사람의 발언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랑베르는 목을 움츠린 채 의사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윽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의사는 문까지 그를 배웅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랑베르는 다소 짜증이 난 듯했다. 이해하고 말고요.
일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의사는 악수를 청했고 현재 이 도시에서 죽은 지가 많이 발견되는데 그에 관해 흥미로운 르포 기사를 쓸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아, 랑베르가 놀라워했다. 그거 흥미롭군요. 오후 5시 의사는 다시 왕전을 나가다가 계단에서 육중한 체격에 얼굴이 크면서도 갸름하고 눈썹이 짙은 남자와 마주쳤는데 아직 젊은 축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의사는 건물 맨 꼭대기층에 사는 스페인 무용수들의 집에서 그를 몇 번 만났었다. 장타루는 담배를 피우면서 계단 위 자기 발치에서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가는 쥐 한 마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회색 눈을 들어 무엇인가 뜻이 담긴 침착한 눈빛으로 의사를 보며 인사했고 이렇게 쥐가 나타나다니 신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죠. 리에가 말했다. 하지만 끝내 성가실 일이 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선생님. 단지 어떤 의미에서. 우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뿐입니다. 하지만 흥미롭네요. 정말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타루는 머리칼을 뒤로 쓸어 넘기더니 다시 꼼짝하지 않고 쥐를 바라봤다. 그런 다음 류에게 미소 지었다. 하기야 선생님, 이건 문지기가 걱정할 일이죠. 바로 그때 건물 출입구 근처에서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는 문지기가 의사의 눈에 띄었다. 평소에는 벌겋던 문지기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쥐가 또 나타났다고 알려주는 류에게 미셸 영감이 말했다. 이제 2~3마리가 한꺼번에 나타나요. 다른 건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풀이 죽고 근심이 많아 보였는데 기계적인 동작으로 손으로 목을 문질렀다. 류에는 불편한 데가 있느냐고 물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문지기로서는 몸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무래도 기분 문제인 듯했다. 이놈의 쥐들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쥐가 사라져야 만사 형통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이튿날인 4월 18일 아침, 역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온 의사는 미셸 영감의 안색이 더욱 초췌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지하실에서 지붕 밑 방까지 10마리가량의 쥐가 계단에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웃 건물들의 쓰레기통들 또한 쥐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지. 그녀는 은발에 까맣고 온화한 눈을 가진 자그마한 부인이었다. 널 다시 만나서 기쁘구나, 베르나르.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 그까지 지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도 같은 마음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늘 모든 일이 쉬워 보였다. 그래도 리웨는 시청의 쥐잡이 담당과에 전화를 해봤다. 담당 과장은 잘 아는 사람이었다. 쥐들이 떼지어 밖으로 나와 죽는다는 이야기를 담당 과장도 들었을까? 담당 과장 메르시에는 그 이야기를 벌써 들었고 부두에서 멀지 않은 자기 사무실에서도 50여 마리의 쥐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심각한 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류에도 결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었지만 담당과가 시급히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지 명령이 내려오면. 메르시에가 말했다. 자네가 정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명령이 떨어지도록 손을 써볼 수도 있어. 그럴 필요가 있어. 류에가 말했다. 방금 막 가정부가
자기 남편이 일하는 큰 공장에서 죽은 지 수백 마리를 수거했다는 사실을 류에게 알려준 참이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부터였다. 18일부터 공장과 창고에서 죽은 쥐가 수백 마리씩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엔 죽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부러 죽여야 할 때도 있었다. 변두리에서 도심까지 의사 류에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쥐가 쓰레기통에 무더기로 쌓여 있거나 배수로를 따라 줄지어 쓰러져 있었다. 그날부터 석간신문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시청이 행동에 나설 예정인지 아닌지, 시청이 혐오스러운 쥐떼의 습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었다. 시청은 어떤 행동을 예정하거나 조치를 고려해 보진 않았지만 우선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쥐잡이 담당과에 새벽마다 죽은 쥐를 수거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수거가 완료되는 즉시 담당과의 차량 2대가 죽은 쥐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옮겨 불에 태워야 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상황이 심각해졌다. 출몰하는 쥐의 수도 점점 많아졌고 수거량도 매일 아침 늘어났다. 나흘째가 되자 쥐들이 떼를 지어 몰려나와 죽기 시작했다. 후미진 곳, 지하실, 지하창고, 하수구에서 쥐들이 갈짓자로 비틀거리며 올라왔고 햇살 속에서 바르르 떨며 제자리를 맴돌다가 사람들 곁에서 죽었다. 밤이면 복도나 골목에서 죽어가는 쥐들이 내 지르는 가느다란 비명이 들렸다. 아침이면 뾰족한 주둥이에 작은 꽃 같은 피를 묻힌 쥐들이 변두리 배수로에 널브러져 있었다. 몇몇 놈은 퉁퉁 불어 썩어 있었고 몇몇 놈은 수염을 세운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시내에서도 층계참이나 앞마당에 죽은 쥐가 작은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때로는 관공서 로비, 학교 체육관, 카페 테라스에서 한 마리씩 외따로 죽어 있기도 했다. 심지어 시민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장소에서도 죽은 쥐가 나타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아름 광장, 여러 대로, 프롱드 메르 산책로에서 더러운 쥐가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새벽에 깨끗이 치워도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밤에 보도를 산책하던 사람들이 방금 죽은 사체의 물컹한 덩어리를 밟는 일도 드물지 않게 발생했다. 마치 우리 집들을 품은 바로 그 땅이 더러운 분비물을 쏟아내고 지금까지 안에서 곪고 있던 종기와 피고름을 표면으로 배출하는 듯했다.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인 피가 갑자기 역류하기라도 하듯 지금까지 그토록 조용하던 소도시가 며칠 만에 발칵 뒤집혔으니 시민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사태는 심각하게 전개되었다. 랑스도크 통신사가 무료 라디오 방송을 통해 25일 단 하루 동안 6,231마리의 쥐가 소각 처리되었다고 보도했다. 그 구체적인 숫자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목격하던 광경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혼란이 증폭되었다. 지금까지는 다소 불쾌한 사건이라고 불평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제 원인도 규명할 수 없고 규모도 측량할 수 없는 이 현상에 위협적인 무엇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다만 천식 환자인 스페인 노인만이 두 손을 비비며 노년 특유의 여유와 함께 즐겁게 되풀이했다. 그놈들이 나와 또 나와.
4월 28일 랑스토크 통신사가 약 8천 마리의 쥐를 수거했다고 보도하자 도시의 불안이 절정에 달했다. 시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당국을 비난했고 바닷가에 집을 가진 몇몇 사람은 벌써 거기로 피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튿날 통신사는 그 현상이 갑자기 멈추었고 쥐잡이 담당과의 수거량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였다고 보도했다.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날 정오에 아파트 건물 앞에 차를 세우던 의사 류에는 거리의 저쪽 끝에서 문지기 영감이 고개를 푹 숙이고 팔다리를 늘어뜨린 채 허수아비 같은 자세로 힘겹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노인은 의사도 잘 아는 한 사제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사제는 류에가 가끔 만났었던 파놀루 신부였다. 파놀루는 박식하고 투쟁적인 예수의 신부로서 우리 도시에서는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인물이었다. 류에는 두 사람이 다가오길 기다렸다. 미셸 영감의 눈이 번뜩였고 숨소리도 거칠었다. 그는 몸이 개운치 않아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목과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격심한 통증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발길을 돌렸고 우연히 만난 파놀루 신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종기가 났어요. 문지기가 말했다. 과로한 모양입니다. 의사는 차창 밖으로 팔을 뻗어 미셸 영감이 내민 목을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만져봤다. 일종의 나무 공이 같은 것이 만져졌다. 누워서 쉬세요. 체온도 재보시고 오후에 가서 봐드릴게요. 문지기가 떠나자 류에는 파놀루 신부에게 쥐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아, 신부가 말했다. 전염병일 테지요. 동그란 안경 너머로 신부의 눈이 미소 지었다. 점심 식사 후 아내가 잘 도착했음을 알려주는 요양원 전보를 류에가 다시 읽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옛 환자였던 시청 직원이었다. 그는 대동맥 협착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가난해서 류에가 무료로 치료해 준 적이 있었다. 예, 절 기억하시는군요. 그가 말했다. 이번엔 다른 사람 문제로 전화해 드렸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이웃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숨가쁜 목소리였다. 류에는 문지기를 떠올렸으나 나중에 보기로 했다. 잠시 후 그는 변두리 동네인 페테르브 거리에 나지막한 집으로 들어갔다. 선선하면서도 악취를 풍기는 계단 한가운데서 그는 마중 나온 시청 직원 조제프 그랑을 만났다. 노란 콧수염을 기른 그랑은 키가 크고 등이 굽었으며 어깨가 좁고 팔다리가 야윈 50대 남자였다. 그 사람의 상태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류에게 말했다. 아까는 금세 죽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는 코를 풀었다. 맨 위층인 3층 왼쪽 아파트 문 위에 빨간 분필로 들어오시오. 난 목을 매달았소. 라고 쓴 글자가 보였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탁자가 한쪽 구석으로 치워져 있었고 밧줄이 뒤집힌 의자 위로 늘어져 있었다. 허공에는 곱게 내려온 밧줄이 보일 뿐이었다. 때마침 제가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외출하려고 막 나가는데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문 위에 적힌 글자를 봤을 때 뭐랄까
그저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이상한 신음, 어쩌면 음산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신음을 내는 거예요. 그는 머리를 극적였다. 제 생각으로는 목을 매달자 무척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신음을 듣자마자 당연히 전 안으로 들어갔죠. 리우와 그랑은 침실 문을 열고 문턱에 섰다. 밝은 빛이 들어왔으나 가구는 보잘것없는 방이었다.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란 남자가 구리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충혈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의사가 동작을 멈추었다. 남자가 숨소리 사이사이로 무엇인가 쥐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듯 했다. 그러나 구석구석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류에는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남자는 아주 높은 데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벼랑간 떨어진 것도 아니어서 척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약간의 질식 증상이 확인되었다. 아마도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봐야 하리라. 의사는 강심제 주사 한 대를 놓아준 뒤 며칠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남자가 숨이 찬 목소리로 말했다. 류에는 그랑에게 경찰서에 신고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시청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그럴 겨를이 없었네요. 급한 일부터 처리하느라. 알겠습니다.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한 환자가 몸을 일으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정하세요. 류에가 말했다.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신고는 그저 절차상의 의무사항일 뿐입니다. 환자가 몸을 다시 눕히더니 훌쩍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코수염을 만지작거리던 그랑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이봐요, 코타르 씨.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만일 당신이 또 이런 짓을 저지른다면. 코타르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한순간 정신이 나갔던 것뿐이며 자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에는 처방전을 작성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론하지 맙시다. 2, 3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층계참에서 그는 신고가 의무사항이지만 경찰에게 이틀 후에나 조사해 줄 것을 부탁하겠다고 그랑에게 말했다. 오늘 밤에 저 사람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엔 제가 돌볼게요. 그랑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전 저 사람을 잘 몰라요. 그래도 서로 돕고 살아야죠. 복도에서 리웨는 무의식적으로 후미진 구석을 바라봤고 동네에서 쥐가 완전히 사라졌느냐고 그랑에게 물었다. 시청 직원은 아무것도 몰랐다. 사실 이 문제를 들은 적은 있지만 동네 소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다. 다른 골칫거리가 있거든요. 그가 말했다. 류에는 벌써 그랑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었다.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전에 문지기의 상태를 봐줘야 했기에 마음이 급했다. 거리에서 석간신문 판매원들이 쥐의 습격이 멈췄다고 외치고 있었다. 류에는 문지기가 한쪽 손으로는 배를 다른 쪽 손으로는 목덜미를 움켜쥔 채 침대 밖으로 상반신을 반쯤 내놓고서는 마치 목구멍에서 뽑아내듯 오물통에 불그스름한 담즙을 개우고 있는 모습을 봤다. 한참 동안 애쓴 끝에 문지기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체온이 39.5도까지 올라갔고 목에 림프샘과 팔다리가 부었으며
옆구리엔 거무스름한 반점 2개가 번지고 있었다. 이제 그는 뱃속이 뒤틀린다고 하소연했다. 몸에서 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망할 놈이 온몸을 불태우고 있어요. 검게 그을린 듯한 입술 탓에 말꼬리가 우물우물 흐려졌다. 그는 툭 튀어나온 2눈을 의사에게로 돌렸는데 두통으로 눈물이 고여 있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아내가 말없이 서 있는 류에를 바라봤다. 선생님,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오늘 저녁까지는 금식하면서 해독제를 복용하도록 합시다. 무엇보다 물을 많이 마시게 하세요. 바로 그때 문지기가 견딜 수 없는 갈증을 호소했다. 집으로 돌아온 리웨는 오랑에서 손꼽히는 의사 가운데 하나인 동료 리샤르에게 전화했다. 아니요, 리샤르가 말했다. 특별한 증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국부 염증을 동반한 발열도 없었나요? 아, 그러고 보니 경부 림프샘에 염증이 심한 환자가 2이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글쎄, 정상이란 게 아시다시피 그날 저녁에 문지기는 정신 착란을 일으키며 헛소리를 했고 열이 40도에 이르자 쥐를 탓했다. 류에는 고정 종양 치료를 시도했다. 테레벤틴이 들어가자 타오르는 듯한 통증으로 문지기가 고함을 질렀다. 그 망할 놈들 때문에. 경부 림프샘이 더욱 부풀어 있었는데 손으로 만져보니 나무처럼 딱딱했다. 문지기의 아내도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 밤새워 잘 지켜보세요. 의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튿날인 4월 30일 푸르고 촉촉한 하늘에 벌써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다. 가장 먼 교회의 꽃향기가 봄바람에 실려왔다. 거리에서 들리는 아침의 소음이 평소보다 더 활기차고 상쾌하게 느껴졌다. 일주일 내내 시달린 어렴풋한 근심에서 벗어난 우리 소도시 주민들에게는 이날이야말로 소생의 날이었다. 아내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놓인 리웨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지기의 집으로 내려갔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서 열이 38도로 떨어졌다. 쇠약해지긴 했으나 문지기는 침대에서 미소를 지었다. 좋아지고 있는 거죠, 선생님? 그의 아내가 말했다. 좀 더 지켜봅시다. 그러나 정오가 되자 대번의 열이 40도까지 올라갔고 환자는 끊임없이 헛소리를 하고 다시 토하기 시작했다. 목에 림프샘에 손만 대도 아팠기 때문에 문지기는 몸에서 머리를 가능한 한 멀리 떼어두고 싶어 하는 듯했다. 침대 하단 가까이 앉은 그의 아내는 이불 위로 손을 뻗어 환자의 발을 가볍게 쥐고 있었다. 그녀는 류에를 바라봤다. 잘 들으세요. 류에가 말했다. 환자를 격리한 후 특수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로 이송할게요. 2시간 후 의사와 여자는 환자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진균성 종양으로 뒤덮인 환자의 입에서 조각난 말들이 새어나왔다. 그는 쥐야 쥐 라고 말했다. 얼굴이 푸르스름해진 그는 입술에 핏기가 없었고 눈꺼풀은 납처럼 무거웠으며 호흡도 끊어질 듯 짧고 불규칙했다. 림프샘 통증으로 미치도록 괴로워하면서 마치 간이 침대를 온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 아니면 땅속에서 무엇인가가 쉼없이 그를 부르는 듯 간이 침대 깊숙이 몸을 웅크린 문지기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린 채 질식 상태에 이르렀다. 그의 아내가 울고 있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건가요, 선생님? 사망하셨습니다. 류에가 말했다. 문지기의 죽음과 함께 당혹스러운 징조로 가득 찼던 한 시기가 끝나고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다른 시기, 초기의 놀라움이 차츰 공포로 변해가는 다른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제부턴 실감하겠지만 지금까지 시민들은 우리의 소도시가 쥐들이 밖으로 나와 죽고 문지기들이 이상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리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오류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생각은 수정되어야 했다. 만일 사태가 그 정도에서 그쳤더라면 어떻게든 일상적인 삶이 계속되었으리라. 그러나 시민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 문지기나 가난뱅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미셸 씨가 맨 먼저 들어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했다. 공포가, 그리고 공포와 함께 반성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사건들을 자세히 기술하기 전에 서술자로서는 방금 설명한 시기에 대한 또 다른 증인의 의견을 소개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이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이미 등장했던 장타루는 몇 주 전에 오랑에 정착해 도심에 있는 큰 호텔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언뜻 보기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듯했다. 오랑시에서 그의 얼굴이 점점 익숙해졌음에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머무르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시민들은 공공장소 어디서나 그와 마주쳤다. 봄이 시작되면서 그는 바닷가에 자주 나타났고 수영을 무척 즐겼다. 언제나 미소를 띤 호인으로서 일반적인 오락거리라면 뭐든지 마다하지 않았으나 거기에 빠져 살진 않는 듯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유일한 습벽은 우리 도시에 꽤 많은 스페인 무용수와 악사들 집에 열심히 드나든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의 수첩 또한 그 힘든 시기의 연대기를 구성한다. 그 수첩은 무의미해 보이는 사실만을 고집스럽게 기록한 매우 특별한 연대기다. 언뜻 보기에 타루가 사람들과 사람들을 과소평가한다고 여길 수도 있으리라. 재난이 점점 일반화됨에도 그는 아무런 역사성이 없는 사실들만을 기록하는 역사가가 되려고 애쓰고 있었다. 물론 그런 결심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이 메마른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수첩이 그 시기의 연대기를 작성할 때 무척 중요한 수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그 세부 사항들의 기묘한 특성이 이 흥미로운 인물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장타루의 첫 번째 노트는 그가 오랑에 도착한 날에 시작된다. 그 노트는 그가 이처럼 추한 도시에 살게 되었음에도 처음부터 만족스러워한다는 이상한 사실을 보여준다. 거기에는 시청을 장식하는 2마리의 청동 사자상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있고 눈에 띄지 않는 나무, 볼품없는 가옥, 불합리한 도시 계획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가 있다. 또한 타루는 전차나 거리에서 들은 대화를 거기에 섞었는데 그 대화에 논평을 가하는 법이 없었다. 다만 좀 더 나중의 일이긴 하지만 캉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대화에는 예외적으로 자신의 논평을 적었다. 타루는 전차 요금 수납원 둘이 주고받는 대화를 이렇게 옮겼다.
자네도 강을 잘 알지? 한 수나번이 말했다. 강? 검은 코수염의 길은 기다리 말이야? 그래, 선로 변경 작업반에서 일했잖아. 아, 맞아, 그랬지. 그런데 그 사람 죽었어. 저런, 언제? 쥐 때문에 소동이 난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나도 몰라. 고열에 시달렸대. 평소에도 강골은 아니었잖아. 겨드랑이에 종기가 났는데 견뎌내질 못했나 봐.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아니야. 폐가 약했는데도 브라스 밴드에서 나팔을 불었잖아. 사시사철 나팔을 불면서 몸이 상했던 거지. 아, 맞아. 두 번째 수나번이 대화를 마무리했다. 아플 땐 나팔을 불지 말아야 해. 이런 내용을 기록한 후 타루는 왜 캉이 건강에 좋지 않을 게 분명함에도 브라스 밴드에 들어갔는지, 왜 캉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도 일요일 시가 행진을 감행했는지 자문했다. 그 다음으로 타루는 자기 방 창문 맞은편에 있는 발코니에서 종종 목격되는 장면에 흥미를 느낀 듯했다. 그의 방은 작은 거리의 면에 있었는데 그곳 담장 그늘에서 고양이들이 낮잠을 자곤 했다. 그런데 매일 점심 식사 후 도시 전체가 열기 속에서 졸고 있을 때 자그마한 노인 하나가 작은 거리의 맞은편 발코니에 나타났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 군복처럼 재단한 옷, 꼿꼿한 자세로 말미암아 근엄해 보이는 노인은 쌀쌀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야옹아 야옹아 하고 고양이들을 불렀다. 고양이들은 몸을 고정한 채 졸음에 겨운 흐릿한 눈만 살며시 들었다. 노인들은 종이를 잘게 찢어 고양이들을 향해 날렸고 고양이들은 흰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종이 조각에 이끌려 차도 한 가운데로 나와 마지막 종이 조각을 향해 머뭇거리며 한쪽 발을 내밀었다. 바로 그때 노인이 고양이들을 향해 힘차고 정확하게 침을 뱉었다. 침이 목표물에 명중하면 노인은 껄껄거리며 웃었다. 끝으로 타루는 도시의 상업적 성격에 매혹된 듯했다. 그가 보기에는 도시의 외관, 활기, 심지어 쾌락조차 상거래의 필요성에 따라 주문된 것 같았다. 그 특이성은 타루의 경탄을 자아냈고 그의 찬사 중 하나는 심지어 이런 감탄사로 끝났다. 맙소사. 이 부분이 그 시기에 기록된 타루의 노트에서 개인적인 감흥이 드러나는 유일한 대목이다. 하지만 그 대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대목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호텔 해계온이 죽은 쥐 한 마리를 발견하고서 계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기록한 뒤 타루는 평소보다 덜 선명한 글씨로 이렇게 덧붙였다. 질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변. 시간을 통째로 관통할 것. 방법. 치과 대기실에서 불편한 의자에 앉아 한나절을 보낼 것. 일요일 오후를 자기 집 발코니에서 보낼 것.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연을 들을 것. 가장 길고 가장 불편한 노선을 선택해서 입속으로 여행할 것. 공연장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차례가 오면 표를 사지 말 것. 그러나 이 같은 말과 생각의 일탈에 이어서 곧바로 그의 수첩은 우리 도시의 전차, 그 조각배 같은 모양, 그 흐릿한 색깔, 그 일상적인 불결함을 상세히 묘사하기 시작하고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이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라는 한마디와 함께 갑자기 관찰을 끝맺는다. 어쨌든 쥐 소동에 대해 타루가 기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맞은편에 사는 자그마한 노인이 당황스러워한다. 고양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저기 거리에서 무더기로 발견되는 죽은 쥐 때문에 흥분한 탓인지 고양이들이 자취를 감췄다. 내 생각에 고양이들이 죽은 쥐를 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내가 키우던 고양이들이 그런 경우를 끔찍하게 싫어했다는 사실이 기억난다. 어쨌든 고양이들이 지하실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게 틀림없다. 노인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우지 못한다. 노인은 머리칼 빗질도 부실하게 했고 활기도 좀 떨어진 듯하다. 어쩌면 불안해 보이기도 한다. 잠시 후 노인은 거실로 들어가 버렸다. 다만 그 이전에 허공으로 한 차례 침을 뱉긴 했다. 도시에서 오늘 죽은 쥐 한 마리가 발견되어 전차가 멈춰섰다. 어떻게 그 쥐가 전차에 오르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자들 두셋이 전차에서 내렸다. 누군가가 죽은 쥐를 전차 밖으로 던져버렸다. 전차가 다시 출발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인 호텔 야간 경비원이 쥐 때문에 불행이 닥칠 듯한 예감이 든다고 내게 말했다. 쥐가 배를 떠날 땐 배의 경우에는 그 말이 맞지만 도시의 경우에는 전혀 검증된 바가 없다고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어떤 불행이 닥칠 것 같으냐고 내가 물었다. 불행이란 예상할 수 없는 것이기에 잘은 모르겠지만 지진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으리라고 그는 말했다.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동의를 표했다. 그는 내게 불안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제 관심을 끄는 유일한 것은 하고 내가 대답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일입니다. 그는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고 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무척 흥미로운 가족 하나가 오곤 한다. 기시 빳빳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아버지는 깡마르고 키가 크다. 머리 가운데가 대머리인데 좌우 양쪽으로 잿빛 머리칼이 한 움큼씩 남아있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동그랗게 뜬 작은 두 눈, 얇은 코, 일자로 꼭 담은 입으로 인해 잘 훈련받은 올빼미처럼 보인다. 언제나 제일 먼저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하는 그는 옆으로 비켜서서 까만 생쥐처럼 자그마한 아내를 들여보낸 다음 재주를 부리는 강아지처럼 예쁘게 차려입은 아들과 딸을 뒤에 달고 들어간다. 식탁에 이르면 아내가 앉기를 기다렸다가 그가 자리를 잡으면 뒤따라 두 강아지도 의자에 올라앉는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하는데 아내에게는 예의 바르게 핀잔을 주고 아이들은 엄격하게 훈계한다. 니콜, 극도로 불쾌하게 행동하는군요. 그럼 딸이 눈물을 글썽인다. 늘 그런 식이다. 오늘 아침엔 아이들이 쥐 이야기로 몹시 흥분해 있었다. 아이는 식탁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쥐 이야기는 식탁에서 하는 게 아니랍니다, 필립. 앞으로 쥐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도록 해요. 아버지 말씀이 옳아요. 까만 생쥐가 말했다. 두 복슬 강아지는 음식에 코를 박았고 올빼미는 의미 없는 고갯짓으로 생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 외에도 시내에서는 쥐 이야기가 많이 오갔다. 신문도 거기에 끼어들었다. 평소엔 매우 다양하게 꾸며지던 지역 관련 소식란도 이제는 시청에 반대하는 캠페인으로 가득 찼다. 시 당국자들은 쥐의 사체가 썩으면서 발생할 위험을
생각해 봤는가? 호텔 집에 있는 자나깨나 쥐 이야기만 했다. 아마도 화가 났기 때문이리라. 점잖은 호텔의 엘리베이터에서 쥐가 발견된다는 것은 그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위로 삼아 난 이렇게 말했다. 어디나 마찬가지인걸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우리 호텔이 다른 곳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그 돌발적인 열병에 관해 처음으로 내게 말해준 사람도 바로 그 지배인이었다. 객실 청소부 하나가 열병에 걸렸다고 했다. 물론 전염성은 아닙니다. 그가 서둘러 덧붙였다. 난 그런 건 상관없다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운명론자군요.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게다가 운명론자도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 이때부터 타르의 수첩은 시민들에게 공공연히 불안감을 조성하던 그 미지의 열병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한다. 쥐가 사라지자 다시 나타난 고양이들에게 키 작은 노인이 가래침 사격을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타루는 열병 환자를 연암은쯤 확인했는데 대부분 치명적인 경우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타루가 묘사한 의사 류의 모습을 참고 삼아 여기에 옮겨놓고자 한다. 서술자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충실한 묘사로 여겨진다. 35살 가량으로 보인다. 중간 정도의 키, 다부진 어깨, 직사각형에 가까운 얼굴, 가지런하고 짙은 눈, 앞으로 튀어나온 턱, 코가 크고 반듯하다. 아주 짧게 깎은 검은 머리칼, 두툼한 입술은 활처럼 휘어있고 입은 거의 언제나 굳게 닫혀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검은색 털, 그에게 어울리는 짙은 색깔의 옷이 어딘지 모르게 시칠리아 농부를 연상케 한다. 그는 빨리 걷는다. 걸음걸이를 바꾸지 않고 보도를 따라 내려가지만 3번에 2번은 반대편 보도로 가볍게 뛰어오른다. 자동차로 운전할 때 방심하기 일쑤여서 길 모퉁이를 회전한 후에도 방향 지시등을 끄지 않을 때가 많다. 늘 모자를 쓰지 않는 맨머리,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